백 교수님, 네. 중앙일보가 며칠 전에 인터넷판이죠. 거기서 아주 매우 관심 있는 이런 기사를 하나 내보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대 중반에서 거의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대 중반이 이제 그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렇죠. 한 여론조사고 실질적으로 이 정치에 아주 관심 있는 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숨은 지지율이 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그 숨은 지지층, 샤이 보수라든가 또 샤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그 여론조사에 의견 표명하지 않는 그 주류 부류 사람들입니다. 저도 사실 여론조사 오면 한 번도 응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끊어버렸죠. 이제 오피니언 리더급에 준하는 의사 결정권 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 의사 표시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기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느꼈던 그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퀄리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하이 그 싱크탱크 이런 분들은 지금 숨은 지지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의 지지층이 무려 10% 정도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총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45% 이상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지지율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이 그 지지층이고 더군다나 오피니언 리더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그 의견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지배하는 그 예. 주류거든요. 예. 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샤이 지지층이 굉장히 선거에서는 무섭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고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승산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사이 지지층의 그 출몰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승패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상관없는 숨은 지지층 이것은 윤석열 그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에 더해진다고 하면 상당히 총선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지난 22일이죠. 19일에서 21일 조사해가지고 22일 네, 발표를 22일 했으니까 발표했죠. 추석 전에 바로 이제 발표를 한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굉장히 그런 높은 여기는 42%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저관여층은 27%뿐이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정치에 관심 많은 층 한 10%가 숨어 있구나.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고 9월 첫째 주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3%인데 정치 고관여층은 45% 지지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는 정치 고관여층이든 저관여층이든 오히려 저관여층이 답변이 더 많은 경우가 많죠. AI에서. 네. 이걸 합쳐놓은 거니까 30% 중반으로 가지만 고관여층은 훨씬 높은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표장에 더 안 가겠습니까? 지금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국정이라든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지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표가 있을 때 투표를 이제 불참하지 않습니다. 거의 투표장에 나가고 자기 의사 표시를 강력하게 비치는 그 네. 계층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숨은 지지층 10%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데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 때 이제 5% 정도 그 지지율로 승패가 갈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서울에서도요. 1000표 안팎으로 갈리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인천 같은 그 한 지역구에서는 한 200명의 지지율 미만으로 당락이 갈려버렸어요. 200표도 안 됐구만. 네, 그래서 옛날에 문세표라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었죠. 3표로 지지율이 3표로 부족해갖고 졌어요. 그런데 숨은 지지층 10%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의견 수렴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 그리고 특히 이 숨은 지지층이 꼭 60대, 7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전문가라든가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세대라든가 또 상당히 소위 말하면 그 지식층이나 학력이 높은 그 층에서도 이 숨은 지지층으로 분류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 지지가 투표장에서 이제 표출이 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내놨는데 저도 봤거든요. 예.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어떤 기사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총선의 경우는 투표율이 한 50 내지 60%입니다. 네. 대선은 7, 80%예요. 그러니까 한 10 내지 20%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층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네, 이게 그게 이제 중요해요.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거의 30% 조금 넘습니다. 27% 자기 정도 지지층을 되는 얼마나 네.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그 투표를 보면은 2020년은 좀 높아서 그때 코로나도 있고 66.2인데 2016년은 58, 2012년은 54.2, 2008년은 46.1%. 그런데 대선은 2012년에 75.8, 2017년에 77.2, 2023년에 77점. 그러니까 다 70, 80%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0%에서 숨은표 이 10%가 영향력이 훨씬 큰 거죠. 7, 80%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낮은 쪽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50% 후반에서 60% 중반 정도에서 10%의 숨은 지지층이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이 숨은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보수가 아니라도 그 소위 고관여 정치 이 의견을 표명하고 관심이 높은 층에서 이 투표장에 나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집중적인 공략을 더 한다라고 하면 국힘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층한테 속으려 이 표를 얻으려면은 좋은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좋은 정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가짜 무슨 기본소득이다 어찌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라든가 이 고관여층이 보더라도 아 이거 참 좋은 정책이네. 이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도 팍팍팍 내놓고 좋은 인물들, 인물을 누구를 비교해봐도 이 사람이 낫네 이런 사람들을 내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박진, 김은혜 또 뭐 원희룡,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특히 일부 그 거론된 인물 중에는 무려 10대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또 2030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지금 40대, 50대는 사실은 야권 지지 성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2030 세대를 지지를 하는 이 층의 이 공략을 하는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선두에서 이 비록 대통령이지만 이번에 그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민생 행보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이 내년 4월 총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지금 그 사실은 국힘 쪽 당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길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어떤 거점 활동이라든가 민생 행보라든가 그다음에 외교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 선두에 그 이끄는 어떤 리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중도파나 무당층에서는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국힘 쪽에서 사실은 이제 그 정책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앞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실은 야권에서 지금 그 입법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지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또 경제입니다. 경제죠. 그러니까 지금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로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이 블루 칼라 쪽에서 사실은 정치 참여하는 쪽이 높다라고 보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 경제가 어려울 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투표장에 나가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도층 이상 이 상류층에서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뜻에서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은 지지층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랄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과거에는 이념이라든가 대북 강경 발언 이렇게 하면은 중도층이 떠난다. 불안하고 뭐 자꾸 이념과. 근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이념을 지금 강조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념이 중요하다. 그게 국가의 정체성이고 그게 외교
방향을 정하고 외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민생도 같이 외교와 민생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돌아간다. 그렇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한일 회담도 그 강제징용에 관련돼 가지고 참모들이 이제 적극 말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하게 차고 나가서 결국은 그 한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미국의 그 캠프 데이비드 예.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굉장히 예전에 전 정부의 그 대통령들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탄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건 결국은 국정 철학의 기조가 이런 여론에 좌지우지 되거나 지지율에 좌고우면하게 되면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을 제대로 추진 못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말 그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그 추진을 하는 이 정책 추진이라든가 어떤 기조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건데 결국 외교라는 것도 결국 민생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의 대통령하고 다른 그런 행보로서 굉장히 신선한 정치적인 색채도 띄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념을 강조하는 게 민생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죠. 국가의 정체성이 확실히 서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체제 이런 방향이 서야 외교도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신냉전 시대니까 그렇죠. 반도체 뭐 이런 네. 것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를 말씀하신 것처럼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들었어요.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중국하고 이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주저함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모두 잃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굳건한 한미 동맹. 이게 결국은 경제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주장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행보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뭐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른 그런 국제적인 여건이어서 안미 경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지금은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하고 지금 1일 날 군부대 방문에서도 북한이 도발할 때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응사하라. 이렇게 해서 안보를 확실히 해주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있으니까 중국 총리가 머리를 90도로 지난번 아세안 그 회담 때 보면은 숙여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만나자고 하고 지금 전에 같으면 문재인 중국하고 혼밥 먹고 아무리 시진핑 방한 한번 시키려고 그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콧방귀만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말을 하고 따질 건 따져야 대우를 받아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사실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EU라든가 유엔이라든가 미국을 향해서 정말 할 말을 다 하면서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거대국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전혀 굽힘이 없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본다라거나 북한에 뭐 그냥 그 매달려서 정말 눈치를 보는 이런 행태는 결국은 오히려 국익에 반하고 약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중국이 할 말을 하고 서로 러시아에 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철책선을 그 순찰을 안보 순찰을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그 공격해오면 단 1초도 주저하지 말고 응사해라. 이런 부분이 결국은 더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 그 단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고 뭐 국회의원도 안 해서 정치 초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행보와는 다른 문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든든한다. 그렇습니다. 결단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네. 네. 이런 것들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총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승산이 될 수 있지 네. 않느냐.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용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중앙일보도 그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야권에서나 그 일부 진영에서 이제 비판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약간의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또 야권 지향적인 또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진영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한 게 무엇이고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어떤 강력한 대응이라든가 국정 확실한 철학,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년 총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제 4월 10일까지 내년 총선이 한 7개월 뭐 이 정도 남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하고 이제 예비선거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해갖고 정치에 복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총선 전국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5, 6개월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국정 철학을 제대로 펼치려면 사실 정부 여당의 힘은 있어야 되거든요. 야, 이런 힘이 있어요. 부분이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굉장히 그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년 총선까지 정신들을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하는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